자, 이번 시간에는 11페이지예요. 민법상의 권리 의무를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은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1번. 자, 여기 3번 보시죠. 3번에 법률관계의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하며 이것의 행사는 법을 제한할 수 없다. 행사를 법을 제한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민법에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원리가 아예 딱 돼 있잖아요. 2조에 그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신의 성실에 맞게 권리 행사해야 되고 그 권리를 신의 성실에 위반하여 행사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되죠. 그 권리 남용은 금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이것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3번에 틀렸다. 내보시는 거죠. 자, 2번.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오는 거리에 손을 드는 을을 호의로 태워주고 가다가 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다치게 되었다. 자, 갑이 을을 태워주는, 호의로 태워주는 걸 뭐라 그러죠? 호의동성이라 그러죠. 이 호의동성은 원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여기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 호의동성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부주의, 과실이죠. 과실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여기에 과실인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 손배 책임이라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죠. 책임이 생기면 여기는 뭐예요? 손해당한 피해자는 손배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자, 요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호의 동성 중에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권리 의무 관계라는 법률 관계가 이렇게 생긴다. 즉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 내용에 보시면 1번에요. 을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갑에게 전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는데 다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호의동성은 호의를 베풀다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했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런 관계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네요. 거기에는 청구권, 1번. 청구권에 관한 것은요. 청구권이란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 청구권은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채권에서 나오는 게 본질입니다만 그래서 채권에서 나오는 청구권, 채권 청구권. 그러나 채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물권자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게 인용되죠. 가족법에서도 나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것도 나오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 2번 형성권. 형성권이란 것은 이 권리의 작용 면에서 보면 작용에서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법률관계가 형성돼서 권리나 의무관계가 이렇게 생기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게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 법률관계가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상계권 맞죠? 해제권 맞아요.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맞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을 해야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형성권 중에 채권자 취소권이란 것은 이것은 재판상 행사해야 됩니다. 재판으로 행사해야만 됩니다. 요거는요. 그러나 상계권이나 해제권이란 것은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그죠.
채권자 취소권만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항변권 3번.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권능이죠. 자, 이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4번 문제에 각각 이 권능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항변권은 거절 권능입니다. 이게. 따라서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고 또요, 영구적 항변권도 있죠.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요. 영구적 항변권에는 상속에 있어서 한정 승인하는 거죠.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상속은 되었으나 책임을 그만큼 줄이겠다. 즉 상속받는 적극적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항구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 범위 넘는 부분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4번은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를 보시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 이 제거를 보통 배제라고도 하죠. 배제 청구. 이게 인용되죠. 지배권에는, 즉 물권이란 지배권에서는 이렇게 행사할 수 있죠. 5번 일신 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다. 이거는 일신 전속권, 특정된 사람한테만 귀속되는 재산권입니다. 그런 권리를 보통 재산권이든 신분권이든 간에 주로 재산권보다는 신분권이 많겠죠. 신분권에 주로 한 사람의 몸에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신 전속권이니까. 그죠? 개인, 특정된 사람한테만 오로지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그 권리가. 이런 것이죠. 보통 이건 신분권에 많습니다. 신분권에. 신분권상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5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은 2번. 거기에 차임 증감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규정은 만들지만 이것의 성질은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형성권 작용입니다. 따라서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또 6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이죠. 재판상, 즉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 7번. 다음 중 사건, 개인 간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죠. 근로권요. 근로권은 근로자와 회사와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 영역쯤 돼요. 완전한 공권도 아니고 완전한 사건도 아니고 그 중간쯤 영역에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권적 성격도 있고 사건적 성격도 있죠. 근로권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근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기본권 속에 들어가는 근로권은 국민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공법적 성질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볼까요? 8번. 다음 중 그 실질이 청구권인 것은 했죠. 자, 이게 청구권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청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 중에는요, 무슨 청구권 이렇게 규정은 민법상 규정은 돼 있으나 그 내용은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성권의 내용이다. 즉 작용면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 청구권을 통해서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작용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어떤 형성작용하냐면 법률관계를 형성작용한다. 관계를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성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보통 여기에 이러한 청구권을 규정되어 있지만 그 작용은 형성권인 것. 보통요, 무슨 소멸 청구권, 또 무슨 증감 청구권, 또 무슨 매수 청구권. 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분 다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질은 형성권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분할 청구권도 여기에 산입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은 상대방한테요, 침해자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형성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공익권. 자, 사원권이란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 여기는 공익권이 있고 사익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보게 되는 공적인 그러한 성격의 권리와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즉 구성원 개인이 누리는 이익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 가진 권리는요, 여기는 주로요, 뭐 시설 이용권이라든지 이익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자녀재산, 재산이 있으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공익권은 주로요,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사원총회 가서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있죠.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사무집행권도 여기 들어가죠. 사무집행.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4번에 설비이용권, 뭐 시설이용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죠. 감사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감사권. 여러 사람의 공적인 권능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항변권에 관한 것인데요. 항변권은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그 3번에 우리 민법은 영구적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3번에 영구적 항변권, 이 대표적인 게 뭐였냐 하면 상속인의 한정 승인 제도다. 이렇게 했어요. 영기적 항변권도 있죠. 영기적 항변권으로 든다면 동시행 항변권, 또 최고 검사의 항변권 들어가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최고 검사의 항변권,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보증인이 누리는, 보증인, 그죠? 누리는 권리죠. 보증인. 이렇게 되죠. 최고 검사의 항변권. 이렇게 각각 설명하죠. 자, 12번에 형성권 했는데, 형성권은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도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자, 형성권은 원칙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요. 즉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재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외로 할 수도 있죠.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다. 행사가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형성권 중에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 이거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돼요. 재판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15번.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가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리, 명제입니다. 이게 15번.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은 주로 상대방 배려 원리다. 상대방 배려. 뭐 이게 하나의 명제입니다. 명제. 증명할 필요 없이 당연하다. 그죠? 거래 관계가 있으면 거래 당사자 사이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신의 성실 원칙이 민법 전반에 적용되죠. 뿐만 아니라 공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적용을 인정한다. 그래서 법 원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의 성실 원칙이죠.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민법 2조에다가 선언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법의 영역 상에서도 신의 성실, 뭐 소권을 행사한다든가 등등요 이렇게 했죠. 주로 발전사를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 파트에서 시작해서 물권 파트까지 전역에 이렇게 발전하죠. 계약 파트에서 시작해서 전역에 적용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본다면, 신의 성실 원칙이 역사를 본다면 보통 로마에서 시작했어요. 로마법. 그 다음에 프랑스 민법으로 갔다가 독일 민법으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스위스 민법에서 민법 전부에 적용된다.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법에서 기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은 로마법에서. 프랑스 민법은 계약법 영역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독일 민법에 들어오면 채권 영역, 채권법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조금 더 넓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 민법에서는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발전사입니다. 발전사. 보통 연혁이라고 그러죠. 연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의 성실 원칙이 개인 관계, 거래 관계에서 주로 직접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계약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죠? 계약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이다. 그래서 1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했잖아요. 신의 성실 원칙이 되면 권리가 발생 변경을 소멸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죠. 예컨대 근로계약을 맺었다든가 도급계약을 맺었다든가 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도 발생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성실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의 성실 원칙상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민법상의 신의 성실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주장력 보면 바로 이게 상대방 배려 원리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3번. 신의 성실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그렇죠. 민법 전반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 나가서 사법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공법 영역에까지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4번. 신의 성실 원칙은 오직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게 틀렸죠. 4번 이게 해석 원리가 틀렸다. 그죠? 왜냐하면 신의 성실 원칙은 이렇게 권리 의무 행사에만가 아니라
관계 맺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원리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틀렸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죠? 5번 신성실 원칙 위반 권리 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5번 지문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 2조의 1항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이걸 선언해 놓고 2항에서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2항의 의미는 뭐냐? 강행법규예요. 당사자가 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약속한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법원이 적용하는 거죠.